네, 안녕하세요. 과학독 장슬기입니다. 미궁에 빠질 법한 사건들을 작은 단서를 통해 과학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한데요.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오늘 과학독에서는요, 이런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과학 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밝힐 수가 있고 또 범인이 아니라는 걸 밝힐 수가 있다는 거에서 마침 오늘 정희선 원장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최근에 김정남 암살 사건에 있어서 VX2라는 물질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물질인가요? 일단은 그 VX2보다는 이제 VX라는 그걸 먼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제 VX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화학 물질 중에서는 독성이 가장 큰 물질로 돼 있죠. 그렇게 가장 큰데 우리가 이제 가까이서 알 수 있었던 게 그 일본의 동경에서 그 지하철역에서 한번 사린가스라는 게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6명이 사망하고 뭐 몇천 명이 그 중경상을 입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살인 사건에 나왔던 그 사릴이라는 물질하고 이 VX가 굉장히 화학적으로 구조가 비슷한 물질이에요. 독성 자체는 VX가 굉장히 큰 걸로 돼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VX2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VX가 워낙 너무 독성이 크니까 이걸 뭐 만든다거나 일단 운반하는데 쉽지가 않죠. 보관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최종 물질에 A하고 B라는 걸 만들어 놨다가 최종의 마지막에 두 개를 합쳐서 독성이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VX2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얘기가 참 설명이 어려웠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칠한 사람은 손에다 묻혀서 칠한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얼굴에 맞힌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문제 있겠느냐 하는 거죠. 왜 한 사람이 그 A라는 VX2로 다 해서 A라는 물질을 바르고 또 한 사람이 두 번째 물질을 발랐다면은 처음 사람에서는 아무 독성이 없었을 거고 두 번째 묻힌 사람한테는 약간의 손에서 뭐가 있겠었겠지만 이 사람이 빨리 가서 닦았다면은 그렇게 독성은 좀 덜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얼굴에 묻힌 사람인 경우에는 피부를 통해서는 이렇게 빨리 흡수가 안 되지만 점막을 통해서 빨리 흡수가 되니까 한 3분 정도는 괜찮았던 거죠. 그때는 이제 흡수되는 과정이니까 가갖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렇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독성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워낙 독성이 크기 때문에 그 3분 뭐 이 이후에는 독성이 아마 굉장히 크게 나타났을 거다라는 그런 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신경가스를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95년에 동경에 그 오음질이기 때문에 살인가스. 그래서 살인가스는 이제 좀 들어본 게 있어서 뭐 살인가스. 그런데 VX는 사실은 보니까 그 이라크에서 후세인 시절에 그 이제 쿠르드족한테 이제 그걸 써갖고 화학 무기로 써갖고 그게 이제 유엔에서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초에 금지를 시켰는데 이번에 그거를 썼다 그러니까 이게 더 경악을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거 금지된 무기를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이용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아주 분노를 일으키고 많은 무리가 된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그 방송에서 이제 이 사건 났을 때 그 뉴스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의견을 저한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동영상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딱 이렇게 보시고서 저는 처음에는 그쪽에서 생각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독침 성분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작은 양으로도 사람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조금 그랬던 게 걸어갔다. 또 시간이 그만큼 했는데도 괜찮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때가 제가 좀 설명하기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렇네요. 하필 뭐 이렇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간이 좀 더 늦어졌다면 뭐 국제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었는데 과학 수사가 정말 큰 역할을 그렇죠. 해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미국 드라마 CSI뿐만 아니라 요즘은 범죄 수사 드라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과학 수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런 기술들을 보면 굉장히 뭐 마술 같아요. 사실은 과학이라기보다. 그래서 그렇죠. 과학 수사는 어떤 건지 먼저 개념부터 좀 정리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과학 수사라고 그러면은 그 이제 커다란 틀로 다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보면은 그 범죄 현장에 대해서 증거물이라는 걸 채취하는 그런 파트가 한 파트가 있죠. 그다음에 거기서 채취한 증거물을 실험을 하는 파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는 그런 기관을 탄다면 증거물이 갖고 와서 실험한 그런 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죄 현장을 가서 증거물을 채취하는 분들은 경찰 분들이, 그러니까 현장에 가시는 이제 과학수사센터라고 이제 경찰 내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가서 증거물을 채취 갖고 오시죠. 그래서 증거물 채취한 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 증거물이라는 게 그 기관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게 되죠. 그래서 이 증거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수사는 이제 크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수사를 빨리 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법정에 갔었을 때 이 범인이 정말 유죄 입증을 할 수 있느냐, 무죄인가 하는 그런 걸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를 같이 해주는 게 이제 과학수사의 총체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국가수사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부검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부검에 했어요. 대한 게 굉장히 그러니까 부검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도 이제 그게 참 신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검을 통해서 네. 어떤 그 사망의 사인. 원인을 네. 찾아내는 건데 어떻든 이 신체가 이제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네네. 그럼 뭐 다 이렇게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걸 보면 그 어떻게 그 부검을 할 때 어떤 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그렇죠. 어떤 가이드가 있네. 그럼 가이드라인이 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부검할 때 아주 중요한 거는 그 사실은 저는 그 부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항상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신이 국가수에 들어오는 시신이 사실 사인을 밝히러 오는 거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분들이 늘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이분들이 이 생에서 마지막 역이 있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 있고 근데 이분들이 몸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몸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어줘야 된다니까 굉장히 그 아주 경건하게 그걸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사명감이 아주 투철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할 때 보면은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 하시고. 근데 이제 뭐 부검했어도 바로 부검 원인이 거기서 그 사망 원인이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보면은 만약 독극물이 있다 그러면은 우이내용물, 혈액, 소변 이런 거 채취해서 또 독극물 실험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또 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소견도 봐야 되거든요. 이분이 워낙 병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봐야 되고 처음에 이제 부검해갖고 대략적인 거를 어떤 원인을 알지만 최종적인 원인 나오는 데까지는 그 각 분야에서 실험한 것들이 전부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리죠. 맞습니다. 과학 수사라는 게 이제는 많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학 수사하면은 이제 뭔가 더 첨단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통 수사라고 하면은 뭐 직관 같은 데 의존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초반에 그런 수사들은 그런 직관에 의존한 수사들이었을 텐데 많았었죠, 그때는. 언제부터 이제 과학 수사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과학을 수사에 접목하기 시작했나요? 사실은 그 전 세계적인 거를 보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뭐 3,000년, 4,000년 전에 그 막 지문이 이렇게 벽에 찍혀져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그때 과학을 좀 하려고 그랬다 이런 거는 그 시저가 칼에 찔렸을 때 보면은 그때 칼 찔린 거 중에서 한 23개가 찍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커서 치명적이었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분석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벌써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조선 시대 때 굉장히 과학 수사를 잘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학 수사가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잘 됐다는데 사실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과학 수사가 제대로 된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시대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법의학, 이화학 이런 지문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1955년이 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독립을 합니다. 거기 이제 경찰에서 독립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학수사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과학수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과학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이상한 부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그런가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재미있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자꾸 저거 틀리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제일 그런 게 사실은 CSI를 보면은 사건 발생부터 끝날 때까지 1시간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이 빨리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는 뭐 사건 발생 끝 막 되는데 여기서는 거기서 보면 이렇게 사진 하나 나와도 저 사람이 어디 사람 누구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저 사람 유전자 뭐 금방.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연속극을 만드는 거에서는 저는 참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들이 참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CSI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뭐 빅데이터까지는 아니겠지만 무슨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뭘 그렇죠. 돌리기만 하면 이렇게 쭉쭉 나오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빅데이터가 발전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과학 수사에도 그런 발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그게 필요하겠습니다. 아주 가장 큰 게 지금 DNA에 대한 DB가 되거든요. 유전자 DB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가 10년 전,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DB가 어떤 데이터가 모아져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분들 다 DB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없어요. 우리나라 지문 찍었잖아요. 아니요, 근데. 지문은 있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잘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그 범죄율이 낮고 범인을 잘 잡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지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체 지문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문은 그 인권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지만 요즘에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범죄자들에 대해서 유전자의 DB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아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그 DB 만드는 거는 2010년 그때부터 우리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한 DB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11개 범죄를 거기에서 분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기로 돼 있거든요. 어떤 범죄들인가요? 범죄가 뭐 살인이라든가 강도, 강간. 그래서 강력범죄. 강력범죄 주죠.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뭐 웬만한 거는 거의 11개 범죄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1개 범죄를 저지른 분들에 대해서는 다 유전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봐서 지금 뭐 생각 어떤 거 있었냐 발바리 사건이라고 해서 그 어떤 이렇게 아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일정하게 어디를 갔다 오는 게 일정한 패턴을 이제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어떤 톨게이트를 지난다라는 걸 알아서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담배 꽁초 버린 거에서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찾아보니까 한 60건 가깝게 이 사람이 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그 전에 실험했던 게 DB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DB를 흩어져 있었으면은 못하죠. 그러니까 그 DB를 모아놓는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증거물에 대한 DB, 그다음에 또 그 수용자라든가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DB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지문을 갖고 그 범죄 찾는 데 쓰겠다는 아이디어는 19세기 말에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게 실제로 또 적용해서 쓴 게 제가 보니까 한 100년쯤 지나서나 그게 그렇죠.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유전자 우리 그 DNA 구조를 밝힌 게 1950년대잖아요. 그렇죠. 1950년대인데 사실은 이렇게 범죄 정말 범죄에 쓰인 거는 198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이제 유전자인 게 1992년에 그 의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처음 유전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근데 92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초기였기 없었죠. 때문에 그렇게 발전을 못해서 지금도 늘 이제 그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살인 사건들 못 해결한 거 하면 그 당시에 유전자 기술이 있었으면 발견했을 텐데. 이런 그 유전자로 측정하는 게 지금 뭐 이제 혈액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에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김정남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 머리카락만 갖고도 뭐 유전자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유전자 정보 제공하기가 쉬워진 거죠. 근데 또 굉장히 이 머리카락 갖고 뭐 하는 거는 우리 또 정 원장님이 또 마약 또 그거 하는데도 아주 네. 그 세계적으로 그거를 네네. 발견하셔갖고 네네. 그 방법을 아마 또 그렇게 하셨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과학서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정말 머리카락이. 그래서 머리카락에서 이렇게 세포만 있으면은 바로 유전자 검사에서 뭐 엄마 아빠 찾을 수 있고 착착착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거기서 중금속 같은 거 분석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을 거다. 뭐 그런 것도 대략적으로 뭐 어떤 쪽에서 작업 일을 환경이 했을 까 나오겠죠? 작업 환경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마약 먹으면은 사실은 소변을 통해서 분석되는 뭐 배설되는 거는 한 3, 4일 지나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마약 먹었는지 뻔히 아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고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게 바로 모발이었거든요. 그다음에 하는 게. 그러니까 마약을 먹고 나면은 마약이 머리카락에 축적이 돼갖고 그다음에 이 머리가 자라는 거에 따라서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6개월 전에 마약을 먹었다. 그럼 내 머리 모근에서부터 6cm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어떤 분이 2개월 전까지는 마약 안 먹고 그 전에 먹었다 그런다 그러면 머리카락 갖고 와서 그러니까 2cm까지는 나오나 안 나오나 보면 되고 그 전에서 보면 되고 뭐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머리카락이 한 달에 한 1cm 정도 자라니까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걸 사람들이 착안을 잘 못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거기서 굉장히 미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그 사실은 머리카락에서 그 우리가 하는 마약의 양이 나노그램 단위거든요. 나노그램이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요. 먼지인가요? 먼지보다도 더 작을 수도 있고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저희 사실은 국립과학수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 그것도 아주 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약간 신기한 기술이 머리카락 기술이 유엔에서도 인정을 해줬다면서요. 유엔에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잘했던 게 소변에서 이제 처음에 인정을 받았거든요. 소변에서 그러니까 소변 갖고 실험하는 것도 옛날엔 그 방법도 만들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저는 막 그 실험하려고 쥐한테 그 마약 투여해갖고 근데 쥐한테서 나오는 그 소변의 양이 너무 적잖아요. 자꾸 봐니까 막 10마리씩 해갖고 막 모아갖고 거기서 이 분석법 개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소변에서 약물을 검출할 수가 있겠다. 마약을 검출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걸 발표를 했더니 갑자기 막 그때 198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그 이태원에서 마약 먹은 사람들이 있다고 소변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했더니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구별을 착착착 할 수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게 마약 검출하는 저희 기술이 좀 인정을 받아서 유엔에서 갖고 오는 시료를 저희가 잘했더니 기준 실험실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준 실험실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DNA 같은 경우나 마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했다는 느낌을 굉장히 저는 그거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설해마을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술력이 없었다면은 프랑스에서 인정하지 못하죠. 네. 근데 우리 결과하고 프랑스에서 실험했더니 결과가 일치를 했거든요. 세계 기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프랑스 신문사에서 와서 본인들이 너무 오만했다라고 얘기도 하면서 아유, 그랬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사과를 하다니.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때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자부심을 굉장히 줬다고 그래서 그해 저희 국가수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준 기관을 뽑혔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인정을 받으셔서 훈장을 받으셨다고 영국 여왕. 그건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라 그건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거보다는 영국 가서 조금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영국하고 저희 그 이쪽 일하는 과학수사 쪽에 일하는 분들하고의 그런 교류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래 했고 중요하죠. 예. 그 과학수사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과학수사 자체가 어떤 종합과학에 대한 평가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국력하고도 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필요하다고 수준은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국력하고 참 관련이 되는 게
요즘같이 기기가 막 발전하는데 그 기기를 살 수가 없다면은 그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맨파워들의 그런 그 훈련이라든가 교육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국제학회를 그 2014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를 우리나라에서 했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뭐 저희가 발표하는 그 적이라든가 뭐 모든 걸로 봤을 때 그렇게 뒤지진 않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보도 같은 걸 보면은 국가수가 항상 이제 인력난에 쫓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수 어떤가요? 지금 몇 명 정도 규모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95명 뭐 그 정도인데 사실 인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분야별다 말씀하신 것대로 아주 종합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부검하는 파트 있고 또 유전자 분석하는 파트 있고 그다음에 그 범죄 심리라고 그래서 그 심리 쪽 거짓말 탐지라든가 법체면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검한 다음에 어떤 약물이냐 어떤 동물이냐 하는 그 독극물 실험하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게 마약 검사하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쪽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주운전 할 때 음주운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사실은 음주운전 한 다음에 혈액을 뽑으면 거기 다 100% 국가수에서 실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최근에 하는 게 그게 있습니다. 트레이스 에비던스라 해서 굉장히 작은 양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인이 지나간 곳에서는 범인이 뭔가를 떨어뜨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이 떨어뜨린 뭔가를 찾아야 돼서 머리카락이라든가 옷에 뭐 섬유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는 그런 파트가 또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인화성 물질 분석하는 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수에 좀 특이하게 엔지니어링 쪽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학하는 파트가 그러니까 그 화재 사건에서 이제 원인 규명을 할 때도 보면 전기적인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뭐 안전에도 관련되고 있으니까 그 공학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이 좀 필요하고 또 안전사고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다리가 뭐 무너졌다든가 하면 왜 그런가? 그 원인 건물이 무너졌다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영상 분석하는 파트 영상 분석하는 게 요즘에 거기는 AI도 참 그 관련될 굉장히 것 같은데. 중요하죠. 쇼핑몰 1층 CCTV 맨에 띄워. 에스컬레이터 주변 확대해봐. 상가 CCTV들 동결시킨다. 이 구역 띄웁니다. CCTV에 찍히는 사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범인들이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막 마스크 쓰고 되니까 그거를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코의 높이라든가 귀의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걸 갖고 범인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번호판 또 CCTV에 찍힌 자동차 번호판을 봤을 때 그 번호판이 잘 인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인식할 수 있겠는가 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그다음에 옆으로 찍혔다.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할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아주 굉장히 근데 대부분이 아주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를 국내에서 거의 특허를 내고 국내에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자랑 하나만 하면은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한 명이 어떤 걸 개발을 했느냐면은 그 사기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사기 도박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카드라든가 이거 위에 뭐를 입혀놓거든요. 화학물질을 입혀놓는데 보통은 컨택트 렌즈를 끼고 본인은 예, 보고 다른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그냥 하게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표면 위에 화학 물질을 입혀놨다 그러면은 그 높이만큼 뭐가 다를 테니까 빛이 일정하게 들어갈 때 빛이 산란되는 정도, 굴절되는 정도가 다를 거다라는 그러겠네요. 거죠. 그 차이를 이용을 해갖고 자기가 한번 이게 카드 위에 어떤 글씨가 있는지를 읽어보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걸 정말 IT 기술로 그걸 했어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갖고 가서 사진을 찍으면 일정하게 빛이 들어가잖아요. 일정하게 빛이 들어가니까 그 화학물질 입혀 있는 정도만 빛이 굴절되는 정도, 산란 정도 되니까 그걸 측정을 해서 상 맺혀갖고 이제 그 다음에 식은 복잡해요. 그 다음에 뭐 수학식으로 뭐 스네일 법칙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복잡한 식을 해가지고 그 식을 해갖고 앱을 돌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고 앱만 한번 돌리면은 거기 있는 그 시가 뭔지 알 수 있게 기가 막힌 정말 아이디어죠.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 팀들이 지금 개발한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영상 분석하는 팀이 앞으로 미래에 그래서 지금 개발한 것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에 수출도 하거든요. 예. 네, 그 프로그램들이 그 다양하고 전문적인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네. 그거 인력 양성을 위해서 뭐 어떤 그 특별한 제도 같은 게 있나요? 어떤가요? 그게 이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학부에 이런 게 없고요.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이 이제 몇 개가 이제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대학원 과정. 네, 대학원 과정인데, 근데 저는 사실은 학부부터 조금 작은 인원이라도 좀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졸업했을 때는 그 중에서 어떤 분야든지 본인이 좀 가고 싶은 분야를 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국의 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그 학부에서도 네네. 대학교에서도 이런 과학 수사에 관련된 공부를 전공으로 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드라마 인기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학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뭔가 분석 기술도 더욱더 발전을 하고 인공지능 것들이 들어오면서 국가 수에도 정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기분이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 잘 맞는 그러니까 구글 얼굴 인식 이런 것도 아마 더 잘 되는 이유가 동양인 얼굴에 맞고 이런 걸 더 그렇죠. 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네. 보면 정말 자랑스러운데 이런 분석 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충남대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은 일단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잘하거든요. 우리가 그 핸드폰을 갖고 있었을 때 보면 핸드폰 기능이 한 두세 개밖에 저 같은 경우는 잘 못 쓰거든요. 다 100개 있는 거 못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국에서 장비를 사온다면 막 몇 억씩 주고 사오는데 그걸 정말 쓸 수 있는 걸 다 쓰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부는 저희는 없습니다. 대학원 과정만 석박사만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와서 그런 장비를 완벽하게 써서 과학 수사하는 데 가서도 응용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표준연구원에 가서도 쓸 수도 있고 어디 가서든지 어느 연구원에 가서든지 본인이 했던 그 장비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말 인재를 만들자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하는 데에서는 저는 이제 포렌식 톡시콜로지라고 그래서 이 독성학 쪽에 그래서 이쪽에 그 장비를 쓰면서 그쪽에서 약물 검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건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라는데 제가 최근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병원의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모르고 치료를 할 수밖에 없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OECD 국가에서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슨 약물을 먹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오신 분들이 어떤 약물, 어떤 농약을 먹고 중독됐으니까 빨리 해독제를 치료할 수 있게 공급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좀 만들자라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분석과학이라는 게 지금 사실 장비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세계 10위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좋은 측정 장비도 살 수 있고 측정 방법도 또 사실 이 표준 측정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똑같은 장비를 갖고 똑같은 사람이 방법에 따라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전문가, 그거의 분석 전문가를 또 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이 충남대하고 그 대덕에 그 이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라고 그런 분석 장비를 많이 갖고 있는 연구원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갖고 분석과학대학원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한 10년 가까이 10년 아직은 좀 안 됐고요. 네, 9년. 그래서 이 또 분석과학을 하는 전문가를 그래서 이제 대학원장으로 학생들이 모셔오고 그런 쪽으로 진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런 쪽으로 진로 가나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 있는 장비 회사에서 우리 학생을 스카우트 해갖고 뭐 좀 그게 굉장히 기뻤었어요. 좋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잘 기울었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과학 수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나는 과학 수사 요원이 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34년 동안 네. 국가수에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한 평생을 과학 수사에 몸바치신 분으로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학 수사 요원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
과학에 대한 관심,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걸 어렵게, 우리가 보통 참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렵지 않게 이 학생들을 좀 접근시킬 수 있는 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주 지금도 늘 하고 싶은 게 체험학습 같은 걸 해주고 싶거든요. 과학수사에 대한 체험학습을 해주면 과학이 이렇게 쉽게 재밌겠네요. 이 사건 해결에 이렇게 쓰이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은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거고, 그다음에 과학은 참 필요한 게 호기심이잖아.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도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호기심 있는 마음, 또 과학에 대한, 이제 청소년 때는 사실은 과학에 대한 관심이 가장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과학수사 연구 분야야말로 정말 종합과학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연 기초과학을 한 많은 이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은 앞으로 좋은 그 일자리 창출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하시기에 지금 400명인데 400명 갖고는 뭐 턱도 무척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분야의 어떤 그 정부에서도 많은 그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자연과학한 우리 친구들이 많이 그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뭐 보니까 이제 과학 수사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과학도 어렵다고 하는데 과학의 수사니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과학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진짜 뭐 요즘은 뭐 우리 주변에 과학하고 연결되지 않은 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과학 수사도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어렵다기보다 진짜 꼭 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 젊은 사람들이 거기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일반 화학을 한 사람도 갈 수 있고, 또는 의사들도 갈 수 있고, 또는 뭐 어떤 심리를 하는 사람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걸 아마 알게 된 것이 우리 과학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우리 이석봉 대표님은 오랜만에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분야를 만나서 기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우리가 이제 과학 수사라 그래서 과학 쪽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도스토옙스키가 살았었다면은 좀 소설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겠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인기 연극 중에 하나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연극이 7시간이나 연극을 했는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결국 그게 이제 그 살인범을 찾는 거였는데, 살인범을 찾을 때 거기서는 정황을 갖고 찾을 수밖에 없댔어요. 그러니까 피가 있었다, 묻었다 그랬는데, 만약에 DNA가 있었으면은 뭐 그거는 뭐 피가 묻어있든 안 묻어있든 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설 쓰기도 굉장히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여튼 이렇게 발전되는 세상에 맞춰가지고 또 우리가 인문학적 사고도 다시 하고 그러면서 해나갈 때 한결 우리들의 삶이란 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과학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까지 밝혀준다고 하니까 과학에 정말 감사함이 드는 오늘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과학톡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과학 수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